집값 2015년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 한국은행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인터넷에 떠돌고 있단 말이죠. 이 한국은행에서 출산율 관련해서 보고서를 내놨어요. 근데 여기에 집값 얘기도 막 있고 해가지고 이 집값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뭐 이런 것들을 나름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그 기사의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이 보고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년도 가격까지 뭐 내려간다면 출산율이 얼마만큼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약간 와전이랄까요? 와전이 돼가지고 한국은행은 15년도 가격까지 내려가기를 바란다라는 식으로 지금 돌고 있는데 정말 이 가격을 한국은행이 원하는지 제가 한번 실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극단적 인구 구조의 원인과 영향과 대책은 무엇일까 심층 연구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생각하는 인구 구조의 문제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고서의 핵심 주제는 뭐겠습니까? 도대체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아주 급감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크게 세 가지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고용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안정적으로 직장을 좀 가져야지 가정을 꾸릴 텐데 고용이 좀 안 된다.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쟁 압력이 대단히 높다. 다들 막 경쟁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가지고 취업도 계속 경쟁을 하는데 이 취업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경쟁을 하면 결국에 승자들의 소수는 살아남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하겠지만 나머지 아무래도 경쟁한다는 건 다수가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대안을 우리나라는 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불안하고 경쟁 압력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냥 결혼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주거 불안도 분명히 요인이 있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 불안인 거죠. 애를 낳아가지고 키워보려고 했는데 양육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낳지 말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 청년들은 미래가 되게 불안하다고 느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시죠. 결국에 이게 집값이 문제다. 그러니까 집값만 내려가면 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다 할 텐데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결혼도 못하고 다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이론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 보고서가 답을 해주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만 말하면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이겁니다. 단순히 집값만 봤을 때는 집값이 하락을 하더라도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집값이 문제인 건 맞다. 그래서 집값 하락도 시켜야 되는 거는 맞지만 아주 단순히 봤을 때 이 집값만 내려간다는 거 가지고는 출산율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다. 다른 게 더 많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죠. 1위인데 2위랑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올해는 아마 평균 0.6대 0.7이 깨질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 유례없는 정도의 하락세와 앞으로 추세가 안 좋은데 그 내용의 원인을 보면은 결론은 미혼율이 되게 급증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아이를 안 낳는 거는 여성이 아이를 안 낳는 건데 이 여성들이 왜 아이를 안 낳을까라고 보면은 미혼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갈수록 미혼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5세, 49세의 미혼율도 33%고요. 30대가 어찌 보면 아이를 가장 많이 낳을 텐데 30대의 미혼율은 33%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명 중에 1명은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미혼 여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결혼을 남성과 하기 때문에 미혼 남성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할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가를 보면 기혼 여성 중에 무자녀 비중이 지금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가 20%예요. 그러니까 30대에 결혼한 사람들도 많진 않지만 그 결혼한 사람들의 5명 중에 1명이 아이를 안 낳고 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아이가 없는 딩크족 부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6% 정도였는데 지금 20%에 다다랐고요. 이게 아마 지금 한 2, 3년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25년 정도 가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자녀 기혼 여성 평균 자녀 수는
있으니까 이제 과거부터 많이 낳은 할머니 뭐 아주머니 세대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결혼한 분들이 한 2명 이상 낳아주는 걸로 나오고는 있는데 최근에 결혼한 분들이 안 낳다 보니까 2.6명에서 2명 수준으로 지금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제 2명을 깨고 더 내려가겠죠. 한마디로 미혼율이 증가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자연스럽게 고령화 사회로 가는 거죠. 기존의 국민들은 계속 나이를 먹어가는데 사망하는 사람들보다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급격하게 적어지면서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나이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서 2050년부터는 세계 최고의 노인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하더라도 2025년 정도만 하더라도 한국이 그렇게 초고령 사회? 아직 우리 앞에 여러 명이 있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다들 제끼고 얘 보내고 다 보내가지고 한 25년만 지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1등을 탈환하고 그 뒤로는 압도적인 초고령 국가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고령 사회, 뭐 노인의 나라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는 결국에 이 노인이라는 거는 건강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고 그러면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하기가 힘든 분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런 분들을 결국에 국가가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가가 부양하려면 세금도 필요하고 다 돈인데 이 돈을 누가 내느냐? 결국에 경제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내야 되는데 그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 그 노인들이 다 부자면 좋겠는데 물론 이 노인 빈곤율은 이제 앞으로 조금 좋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의 50대, 60대 분들은 7, 80대 분들보다는 더 자산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노인 빈곤율도 높기 때문에 이 가난한 노인분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 노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조금 암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돈을 벌어다 줄 청장년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뭐 사망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노인이 되는데 다시 돈을 벌어줄 젊은 아이들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러면은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심각한 게 지금 청년 취업률이라고 할까요? 이 청년들이 취업이 잘 안 됩니다. 보면 OECD 평균 이런 데이터들 많이 쓰는데 OECD라면은 뭐 나름 그래도 세계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나라들인데 물론 여기가 다 선진국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 평균보다도 우리가 많이 낮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우리나라가 평균보다도 많이 떨어진다 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을 잘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취업을 좀 빨리 해가지고 돈이라도 많이 모으면 젊을 때 결혼이라도 할 텐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당연히 졸업해가지고 취업하는데 준비 기간도 많이 드니까 초혼 말 그대로 좀 조금 준비가 돼가지고 우리 결혼할까요? 하는 나이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마 조금 있으면 34세, 35세가 기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업도 느리고 결혼도 당연히 느려지다 보니까 아이를 낳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자, 거기다가 취업한 분들이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41.4%. 그러니까 약 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비정규직이고요. 그리고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많이 바뀌는가? 그것도 한 3.7% 정도. 그러니까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은 정규직으로 바뀌기가 좀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내 직장이 좀 위태위태한 거죠. 근데 이게 데이터로 보면은 내 직장이 비정규직에서 만약에 조금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바뀌면 결혼하려고 하는 의지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 자료를 봤을 때 내가 직장이 안정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혼할 의지가 강해지는데 비정규직이거나 뭔가 직장이 좀 위태위태하다 하면은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취업도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취업자들은 결혼 의지가 훨씬 낮은데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되면은 이 결혼 의지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직장이 안정되어야지 결혼하는 이 한국 문화가 만연한데 이게 현실에서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 청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을 해도 뭔가 좀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지금 MZ세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생활비입니다. 그게 45%예요. 전 세계의 MZ들 대비해서 유독 높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되게 생활비를 걱정하고 있는데 무슨 결혼이냐. 결혼은 좀 사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이 사회가 좀 불평등하다. 사회가 조금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혼하려는 의지가 많이 낮은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집값 때문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두 부류로 이제 나눠서 통계 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전혀 떠올리지 않게 결혼을 하실 건가요? 안 할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집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집값 얘기는. 그러면 한 47.6%가 저는 뭐 결혼을 하려고 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결혼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 그룹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다른 얘기 쭉 한 다음에 자, 우리나라는 집값이 소득 대비 상당히 비싸고요. 그리고 이걸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좀 집 때문에 이거 아마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들고 아마 결혼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한 다음에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집값 때문에 결혼을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5.3% 정도가 줄어들더라. 아이를 낳을 겁니까? 안 낳을 겁니까?도 똑같습니다. 집 얘기를 하고 물어봤더니 0.1명 정도가 줄어들더라. 집 얘기를 안 하면 1.6인데 1.5로 떨어졌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집값이라는 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가? 집값도 문제는 맞겠지만 그 앞에 다른 것들이 훨씬 큰 영향을 주는 게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 서울이 가장 요 바닥에 있죠. 뭐냐면 이 전세 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요.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아이를 안 낳는다라고 이제 논리가 갈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뭐 가까운 인천만 봐도 0.75, 0.76입니다. 그러면 인천의 집값이 뭐 비싼 데는 되게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들에 집값이 싼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이 그래도 수도권 안에서 집값이 조금 저렴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그러면 집값이 저렴하면 원래 출산율이라는 게 뭐 한 1.5, 한 1.78은 나와야 되는 건데 왜 인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가? 집값이 소득 대비 엄청나게 비싸지 않은 지역인데 라고 생각해보면 연관성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자, 거기다 뭐 전남, 강원도 이런 데들은 집값이 소득 대비 엄청나게 비싸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들도 1도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집값과는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게 디폴트라는 거죠. 거기에 집값이 약간의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집값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면 집이 싼 지역들은 아이를 2명, 3명씩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이 8가지입니다. 청년들이 고용도 잘 안 되고요. 주택 가격도 어쨌든 비싼 건 맞고요. 그리고 GDP가 성장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이 잘 안 되니까 직장이 별로 없다. 좋은 직장이. 상대적으로 거기다가 도시의 인구가 너무 많이 밀집돼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고용되는 것도 좀 낮고 혼외 출산 비중도 아주 낮기 때문에 우리는 혼외 자식을 좀 인정 안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니까 부담감이 크다는 거고 가족 관련해서 정부 지출도 GDP 대비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데 육아나 어떤 양육에 돈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푸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육아휴직 실 이용 기간도 문제가 많다. 다른 나라들은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하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것들을 고치면은 결국에 출산율이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0.845까지 늘어나겠다는 겁니다. 최대. 그럼 어떻게 돼? 지금 0.79니까 이거 2개 더하면은 한 1.6명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 저출산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에 상당히 좀 평균에 가까운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출산율의 변화를 주는 요인을 보면은 아까 말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0.055가 늘어나는 거야. 육아휴직을 많이 시켜주면은 0.09. 그럼 뭐가 많이 늘어나냐? 결국에 도시인구 집중이 출산율을 아주 떨어뜨리는 가장 1요인이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주택 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집값이 104가 기준인데 2015년을 100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년 전, 뭐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다면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이 0.002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출산율에 0.002밖에 영향을 안 주냐?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라는 의문이 생기죠. 요거 이따가 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도시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육아나 가족들에게 예산을 쓰는 게 아니다. 뭔가 딴 데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딴 데 쓰는 것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 너무 적게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지금 돈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데 잘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다고 하면 한 0.05 정도 늘어날 것이다. 자, 그리고 육아휴직 아까 못 쓰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통계에서도 나오는데 육아휴직이 우리나라가 좀 평균 이하고요. 뭐 남성은 요즘에 좀 쓴다고 하지만 훨씬 더 많이 못 쓰는 추세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좀 잘 쓰게 해준다면은 그래도 꽤 높죠. 한 0.1 정도 상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아까 말한 도시인구 집중도였는데 이게 OECD 평균이 95래요. OECD가 95인데 우리는 431이야.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촌이라든지 뭐 지방에 있는 곳에 살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가장 많이 된 나라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싱가포르나 뭐 홍콩처럼 그냥 도시국가라고 보셔도 뭐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도시
도시화율이 높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국토가 뭐 큰 것도 아니지만 그 국토가 크지 않은데 몰려서 이 5천만 명이 다 꾸역꾸역 모여서 산다는 거죠. 그만큼 그 지역에 가야지만 그 장소에 가야지만 취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곳에서는 사실상 돈을 벌기가 아주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 밀집도가 거의 평균의 한 4배가 넘어가는 수준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낮추면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실질 주택 가격이 높은데 이 높은 게 왜 0.002밖에 영향을 안 주느냐.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값을 좀 본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른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올랐는데 그럼 집값 때문에 출산을 안 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다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유의미하게 출산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나라들은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집값이 올랐는데 막 떨어졌어요. 출산율이. 그러면 이 집값이라는 게 과연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냐. 그러면 다른 나라 집값도 상승했지만 그 나라들은 출산율이 유지됐기 때문에 이 단순히 집값만의 영향으로는 아주 미비할 것이다. 집값 외 다른 것들이 우리나라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도시 인구 집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 자, 그러면 이 보고서를 보잖아요. 그럼 이게 답답해집니다. 왜 그러냐? 이 보고서에 대책들이 나오는데 이게 실현이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부 지출 좀 늘리는 건 가능하겠죠. 뭐 당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아휴직하게 좀 더 뭐 정책적으로 한다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을 뭐 고용한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뭐 우리나라가 열심히 뭐 사업을 하고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시켜가지고 청년을 고용한다고 칩시다. 그럼 요거 3개 합치면은 1.05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수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엄청나게 낮은 숫자입니다. 한 1.3, 1.4 이 정도가 돼도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게 출산율인데 1.05가 된다고 하면 뭐 해결되느냐? 전혀 해결되는 건 없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 가격만의 상관관계는 낮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죠. 도시 인구 집중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이게 해결만 되면은 0.4가 늘어나. 그러면 지금 순식간에 1.2가 되는 거예요. 1.2만 돼도 한결 낫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지금 도시에 사는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보고 농촌으로 가라는 겁니다. 뭐 지방으로 다 내려가라는 거야. 서울 살지 말고 경기도 살지 말고 지방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일도 하시고 돈도 버시고 아이도 낳고 하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왜 도시로 몰리고 왜 서울로 몰리고 왜 수도권으로 몰릴까? 결국에 내 인생, 나의 어떤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내가 또 상업 인프라 같은 것들도 이용도 해야 되고 아프면 또 병원도 가야 되는데 지방이나 뭐 농촌은 이런 게 안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지방으로 사람들이 가게 만들면 된다는데 이걸 뭘로 하냐 이거죠. 이럴 요인이 있을까?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은 뭐 이런 뭐 4가지의 큰 틀에서 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뭐 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그리고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원론적인 결론인 거죠. 그래서 뭐 도시화를 좀 낮추고 지방으로 좀 사람들을 보내면 좋겠다.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해서 적절한 정책을 만들어라 정도의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모두가 답은 내릴 수는 없지만 좀 답답한 결론이 나온 거죠. 자, 우리나라는 사실 이 모든 자원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집중도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산업을 막 몰아주고 아니면 어떤 특정 도시에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제조업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빠르게 국가를 좀 발전시키고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도 됐죠. 그렇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이렇게 모아놓고 집중시키다 보니까 경쟁을 더 심화하게 되고 좋은 직장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비교 심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준비도 잘 안 되고 비정규직들도 늘어나면서 이럴 거면 결혼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미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더라. 근데 의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수명이 늘어나면서 아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어떤 이런 양날의 검이 나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도 더 악화시키는 정책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출산율이라는 걸 이렇게 쪼개고 잘게 나눠가지고 원인을 분석을 해볼수록 점점 더 답답해지기만 하는 게 아닌가. 이걸 과연 그 어떤 정치인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이미 뭐 이 상황은 아주 심각해서 해결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좀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한번 다뤄봤습니다.